자, 아까 문제 좀 더 풀어보자. 21페이지. 자, 문제 연구 메뉴에 장래도 군번 9문제예요. 고전 조직 이론과 인간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고전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과학적 관리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 조직 이론의 시작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에 설치했으며 1900년도 초까지 혈성과 구조 중심의 사상을 담고 있었다. 자, 이번에 기계적 조직으로서의 관료제는 배보의 관료제도 고전을 대표하는 조직구조고 합리적 경제인의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테일러의 차등 성과급제가 이러한 인간관에 기초한 보상체계. 자, 3번의 계층구조는 피라미드 모양을 구조를 가지며 명령과 통제입니다.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 그러니까 상위 하달이죠. 일방적, 하향적 의사 전달 구설. 상위 하달. 4번에 관료제 하에서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나衝動을 멀리하는 정의적 행동. 자, 거기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나衝動을 멀리하는까지 맞아요. 이런 것을 정의가 아니라 비정의라 그러죠. 정의 자체가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감정을 배제하는 것을 비정의성.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을 얘기할 땐 비정의성이라고 비었어 안 비었어? 비었죠. 가론에 펄소널이 아니라 임펄소널. IM자가 들어갑니다. 임펄소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려가서 2번 아까 풀어봤고, 자, 3번 나온 거 보자. 자, 이것도 이제 군복 문제인데, 조직 구조, 형태나 구조, 옳지 않은 거. 1번에 학습 조직은 시스템 사고에 의한 유기적, 체계적 조직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 시스템적 사고의 반대말을 단편적 사고라 그래요. 단편적, 파편적 사고. 단편적, 파편적 사고를 얘기할 때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체제를 얘기할 때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제 중심의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1번 편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네트워크 조직에서 서비스에 여러분들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 공급, 유통 등을 서로 다양한 조직에서 따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핵심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조하고 나머지는 계약을 토대로 외주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핵심적인 역량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 핵심적인 역량에 들어가는 거. 자, 핵심적인 역량에 들어가는 것은 전략, 이 전략을 다른 말로 기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정, 컨트롤, 이걸 뭐라 그래? 통제 그래요. 요거 자체는 기존 조직이 하는 거고 나머지 부수를 외부 환경에 계약을 토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것들 보시면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유통, 이거 몽땅 다 지금 얘기한 부차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자, 3번에 매트는 기능구조와 계층구조. 아까 매트리스는 뭐하고 뭐를 결합한 거야?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여러분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죠. 자, 가상조직은 영구적이라기보다 잠정적 임정조직. 가상조직을 얘기할 때는, 자, 이거 보자. 1992년도에 말론이라는 사람이 제출 얘기하는데, 오늘의 가상은 이제 사이버상에 있는 조직의 형태를 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상조직 자체는 사이버상의 조직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난 다음에 청배팀 나눠서 여러분 경기하는 경우도 있어? 있죠? 그럼 청팀 100팀 나눠서 경기할 때는 경기 끝난 다음에 그 조직은 해체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도 가상이야. 그럼 가상은 연기야, 임시야. 임시. 그래서 그 표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 나온 거 보자.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 이거 바로 뭐야? 네트워크 정답 3번이 되겠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자, 문제 1번 풀어봤고,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자, 군복 문제인데. 구손에 대한 동기부여는 미충족 시 불만이 제기되는 요인의 충족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이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불만과 여러분들 만족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허즈복 1번이죠. 근데 이 문제 낸 사람은 허즈복의 위생 동기를 잘 모르고 문제를 낸 거야. 왜 그러냐면은 불만 요인 자체의 제거. 불만 요인의 제거는 손실 예방으로 끝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산성 제고는 만종년의 충족을 토대 생산성 제고되는 거지 양자는 별개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 허즈버그 이론을 불완전하게 알고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 좋은 문제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요새 이게 이제 군법 문제가 이게 보자 행정직 일반 행정직이 있고 군수직이 있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문제가 공개가 돼서 그때 공개 아예 비공개야. 그러니까 문제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작년도의 문제는 공개한다는 것은 오류를 좀 극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한테 문제를 의뢰했을 거고 이전에 문제를 얘기할 때는 자체 출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알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자체 출제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분들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문가들, 뭐 대학교에 있는 행정학과 교수들한테 이제 문제를 의뢰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문제를 감수하다 보면 완벽한 문제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에 이 문제를 낸 양반이 요구하는 것은 1번을 요구한 거니까 1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동기부여와 직접 관련된 것은 만종년의 충족이지 불만년의 제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만년이 제거되고 동시에 여러분들 만년의 충족 그런 거 얘기 안 했다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오류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나온 거 보자. 동기 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번에 아담스의 공정성이 공정하다. 아니죠. 제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 이를 여러분들 시정하기 위한 동기부여라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출제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국가직 문제에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네, 이건 여러분들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불공정한 보상을 일단 시정을 위한 동기부여야. 그러니까 답변이 1번이고 맥클랜드가 파악한 성취 동기 이론, 개인의 욕구와 학습을 토대로 개발된.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는 학습을 토대로 여러분들 욕구가 만들어진다고 파악한 게 맥클랜드의 이론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브룸의 이론 나왔고 4번에 LDF ERG 나왔어요, 여러분들. 좌절과 대의가라는 내용이 4번에 나왔죠.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넘겨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번에 여러분들 경쟁, 협상, 연합, 정석 흡수, 상징적 조작 5가지가 나왔는데 출제는 4번이라 그랬죠. 정석 흡수 영어로도 요도라 했죠. 영어로 뭐라 했어요, 이것을? 콥테이션이라고 계산했어요. 콥테이션. 자, 외부 요소를 조직의 결정기관에 영입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는 지금 얘기한 정석 흡수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 이거 토섭, 회유, 호선. 호선. 내가 이 호선을 적은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 과거에 개별 기출, 각 여러분들 지방시 출제할 때는 각 시도별로 개별 출제를 했어요. 지금은 다 여러 행안부에서 다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대구시, 대구광역시 개별 출제에서는 호선으로 나왔어요. 외부의 요소 자체를 조직의 의사결정직에 영입하는 것을 뭐라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밑에 호선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선택한다 해서 이걸 번역한 사람이 대구대학의 경북대학교의 김동욱인가 그 사람 책 보면은 이걸 호선이라고 말을 적어놨어요. 물론 여러분들 학생들 자체에 영어로 이걸 집어넣었죠, 여러분들 영어로. 그래서 내가 이래서 항상 이것은 영어로 외우더라 그랬지, 영어로. 영어로 시험 문제 나와서 콥테이션이라 이렇게 한글로 시험 대전시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외워야 돼, 영어로. 자, 그렇게 좀 하나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조직의 제 원리가 이게 이제 과거에 출제 안 나오다가 최근 3년 전부터 문제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래서 뭐 전문화 여러분들 조정 통설 범위부터 부서 편성까지 쭉 나왔는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전문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역기력 나온 거 봐. 할고지, 인간성 상실. 그다음에 조정의 원리 자체는 특히 반가로 3번에 문리는 조정을 제1의 원리라 그랬고 이걸 구심의 원리라 그래, 원심의 원리라 그래. 조정의 원리를 구심이라 그래요, 원심이라 그래요. 구심. 잡아당기다 그런 말이에요. 조직 목표를 통합한다. 그럼 여러분들 조정의 원리와 상반관계에 있는 것은 뭐야? 조정의 원리와 상반관계에 있는 거야. 분업의 원리. 분업은 자꾸만 나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업을 우리는 보통 원심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어낸다. 원심. 목표로부터 계속 여러분들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업무를 분업해봐. 그럼 목표 잊어버리고 내일만 잠깐만 여러분들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전체 목표에 대한 관심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그 숙제서 가져가시고, 그러면 조정과 전문화는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 그런 말 쓴다고. 자, 그리고 이제 통설 범위 자체에 관한 것들도 통설 범위에 대한 수학적 공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그라우크나스가 수학적 공식을 토대로 6명이라고 얘기했다. 숫자 가져가지고 그 결정 요인을 묻는 것들 출제에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특히 아까 얘기한 식으로 오른쪽에 계층제와 통설 범위는 상반관계에 있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역으로 통설 범위는 넓어지는 거예요. 꼭 혼동하지 마시고. 자, 계층제에 대한 개념도 나왔는데 그 특성의 1번에 여러분들 통설 범위와 상관관계에 나왔고, 그 다음에 3번에 하위직은 정형적 업무, 상층부로 갈수록 비정형적 업무 나왔고, 명령특위를 나왔죠?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 명령 받고 보고하고, 명령특위로 물어보자. 개선과 막료에 다 적용이 돼? 막료에만 적용이 돼? 개선에만 적용이 돼? 이건 개선 조직에만 적용되는 게 개선 조직. 막료는 관계없습니다. 알았습니까? 막료는 관계없어요. 어디에만? 개선 조직에만 적용되는 것 명령특위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제2장의 조직의 제 형태 및 구조가 나왔어요. 자, 관료제는 이제 배보의 관료제를 묻는 것들이 이제 출제에 나오죠. 특징. 근데 제가 배보 관료제는 이제 쉽게 기계적 구조랑 같다 안 같다?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계적 구조의 특성이 바로 배보 관료제의 특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면 되겠고, 대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관료제의 병현상이 나와 안 나와? 관료제의 병현상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모턴, 셀즈니, 구드로, 여러분들 클레어, 베르런이 파악한 요 용어들은 힘들어도 가져가야 돼. 특히 1번에 모턴이 얘기한 동서과잉은 출제에서 자주 거론이 돼. 동서과잉의 의미를 묻는 것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고, 셀즈닉은 할고지. 너무 지나치게 분업화를 강조하면 분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만 관심 집중이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비협조하고 무관심이야. 이것에서 분할되어 다툼이 있다. 이걸 할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베블렌이 얘기한 것은 훈련된 무능. 이 훈련된 무능을 다른 말로 전문화의 무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잘하는데 다른 일을 시키면 전혀 못하는 것들. 그걸 지금 얘기한 전문화의 무능이라고 얘기하죠. 자, 기타적 무사, 안일지, 보수성, 구태연지, 대표성의 제약, 권위지.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법문용례. 이 법문용례란 말은 번잡한 문서와 예식에 집착한다 그런 말이에요. 번잡한 문서와 예식에 집착한다고 해서 법문용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럼 피테의 법칙은 뭐야? 무능력자의 조직주의 점유현상. 무능력자의 조직주의 점유현상을 피테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 가져가시고. 맨 끝에 외적 가치의 추구는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걸 얘기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사명감, 그게 바로 내적 가치야. 공무원이 내재적으로 추구할 가치인데 그건 잊어버리고 저 관계없는 권력, 명예, 승진 이것만 추구하는 것들 외적 가치 추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민주주의와의 관계, 긍정적인 면에서는 3번 민주 목표의 설정이 아니라 어떻게 능률적인 집행 수행, 꼭 그때 수행에다가 밑줄 해놓고 설정 X라고 적어놔. 자, 그다음에 보증의 관리제 동태화 방안은 유기적 구조화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유기적 구조화. 조직 구조를 유기적 구조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배보 관료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관료제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기업체, 노동자, 비국가, 보편적 조합 조직의 형태. 맞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가산관료제. 배보는 관료제의 형태를 세 가지, 가산관료제, 카리스마적 관료제, 관료제, 합법적 관료제 세 가지 형태를 제시했지. 그래서 가산은 세습화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봉건하고 조선시대 아니면 여러 치족장, 여왕, 추장 다 가산이라고 얘기했고. 자, 3번 쪽 보세요, 여러분들. 관료제는 안정성, 경직성에 완화야 경직성을 특징으로 해. 무조건 명령만을 강조할 때는 경직화를 가져오죠, 여러분들. 이건 그 잘못된 거고, 규율의 엄격성, 신뢰성, 객관화, 정부의 여과, 조정의 역할, 책임이 없고, 혈적인 지표. 뒤에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경직성 완화가 아니라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70년대에 들어와서 배보 관료제는 여러분들 사멸론까지 끝장났다고 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관료제, 후기 관료제를 제시한 사람들은 이제 관료제 끝장났다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자, 배보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1번에 관료제는 계층적 구조 1번 표현 맞아 틀려. 1번 표현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에 관료제를 현대 사회의 보편적 조직이 모형으로 보고 있다고 또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신행정학에서는 탈관료제 모형으로서 수평적 임시적인 조직 형태에 맞고, 행정조직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관료제 모형. 자, 해설 나온 거 봐. 막스 베버는 행정조직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관료제의 모형을 제시하기보다 산업 성명 이후 근대 사회의 필연적이고 이상적인 지배 형식과 사회 모형이라는 고적 관점에서 관료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사회의 역사적 발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전통사회, 과도기적 사회, 근대사회 가지고 사회의 역사적인 발전에 따라서 관료제의 모형을 제시한 게 한 거지. 행정 발전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회 자체가 발전, 사회가 여러분들 제가 전통사회, 과도기적 사회, 근대사회로 발전하면서 관료제 형태를 세 가지로 제시한 게 한 거죠, 여러분들. 행정 발전과는 관계가 없어요. 행정 발전 모형을 제시한 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행정 발전, 행정 조직의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4번 표현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바꿔보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요 2번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동안 이런 식의 질문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문제 푸는 사람이 약간 좀 어려웠지만, 그 요구한 그쪽으로 요구한 거고. 그 다음에 3절에, 그렇다고 2번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7번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워. 그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이 푸는 이유가. 근데 대신 이런 게 9급에 어떻게 적응될 것인가까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책임운영기관도 출제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들도 내용 좀 가지고 가야 되겠고. 거기 여러분들 그 연역에 일단은 영국서 먼저 등장을 해. 해가지고 우리 거기 이제 넥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후속 조치 벼서. 누구의 후속 조치? 대처. 마가렛 대처의 후속 조치 88년도에 근거하여 책임 집행기관 자체가 최초로 등장을 했고, 거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영어 나온 거 봐. 하이브 인 나왔고 하이브 아웃 나왔죠. 하이브 인을 내부 분봉화라 그러고 하이브 아웃을 외부 분봉화. 분봉화는 벌 통해서 여러분들 유황물을 여러분들 옮겨서 또 벌집을 또 만드는 걸 얘기해. 그걸 분봉한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보자. 한번 보자. 자,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행정부 조직이다. 아니다. 이거는 국가조직, 행정부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몽땅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이브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부 안에서 분봉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안이 아니라 민간 조직으로 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립사학기관, 크라운 엔타이티, 이것은 여러분들 엄밀한 의미로 책임운영기관과는 약간 성격이 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원을 얘기할 때는 보통 뭘 얘기하냐면은 영국 걸 보통 기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을. 그리고 명칭을 외워둬야 돼. 명칭. 영국 같은 경우에 이그제큐티브 에이전시. 거기 여러분들 뉴질랜드는 크라운 엔타이티. 이거 외워야 돼. 자,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들 뭐나 캐나다에 가지고 소아 나왔죠, 여러분들. 거기 스페셜 오퍼레이팅 에이전시, 특별 운영기관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 PBO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퍼포먼스 베이스드 오르가나이제이션, 성과 중심 조직 나왔고, 자, 1번을 독립행정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거 얘기합니다. 자, 특징 나온 거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밑에 쭉 나왔는데, 여기 보자. 일단은 책임운영기관은 정보조직이라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OX. 옵니다. 자, 또 하나. 책임운영기관은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OX. X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서울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거랑 혼동 많이 하는 게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 중앙정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까지 내용 정리. 알았냐? 자, 또 말 나온 김에 여기 보자. 말 나온 김에 얘기했는데 까볼 겁니다. 나중에 얘기 안 할까 보네.
여러분들 그 교재에 거기 55페이지. 자, 55페이지에 지금 앞에 이제 내용이 없어 얘기하는데 그 맨 위에 여러분들 여백 있죠? 여기다가 해놓고 맨 위에 여백에다가 다구장 표시 주민의 권리 적어라. 주민의 권리. 자, 주민의 권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참정권을 대표하는 것들 네 가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적어보자. 주민투표권 적으세요. 주민투표권. 두 번째 주민소환권. 그 밑으로 적어. 그 밑에 여러분들 주민감사청구권. 마지막으로 주민발언권. 자, 근데 요 네 가지 가운데 위에 두 가지 있죠. 위에 두 가지 묶어놓고 19세 이상 적어놓고 밑에 두 가지 18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발언법에서는 여러분 18세 이상 자체가 주민 조례지정 개표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고 18세로 바뀌었고 주민감사 청구도 지방자치법 자체가 개정돼서 18세로 바꿔놨어요. 근데 주민투표하고 주민소환 자체는 아직까지 개별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됐어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선거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여러분들 이게 수정됐거든요. 2년 전에. 그럼 여러분들 이 지금 관련 법률 같은 경우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법하고 주민투표법은 그냥 19세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노퍼센트에 말씀드리는데 위에 두 가지는 19세, 밑에 두 가지는 18세 여러분들. 알았냐? 나중에 선생님 얘기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원위치.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보시면 26페이지 하단에 여러분들 조직의 특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일단은 정부 기능 자체는 결정과 집행 기능이 있죠. 근데 책임 운영 기관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기능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정부 기능 기획 결정해서 스티어링 넣었고, 그러니까 이 기획 결정은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책임형 기관에서는 집행 서비스 전달 기능, 노조기 기능을 관장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의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는 저 행정기관장 자체는 책임운영기관장, 그 책임운영기관장 해가지고 활성해놓고 공개 모집입니다. 공개 모집 절차 이후에 유능한 사람 자체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공개 모집이야. 그러니까 공개 경쟁을 토대로 모집한다 그러면 O가 돼, X가 돼? O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적을 넘겨봐. 맨 위에 문제 1번에 3번, 2번 나온 거 봐. 2번에 끝에 공개 경쟁을 통하여 임명된 기관장이 기어나서 O가 돼, X야. 뒤집으면 O가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O가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자, 하여간 이제 지금 얘기한 직무성과 계약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관장 자신의 자율하에 인사, 예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재량을 갖고 운영하고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식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이지 이걸 여러분들 투입 중심의 조직 그러면 틀려. 알았습니까? 성과나 결과 중심의 조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조직을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기관장 자체를 여러분들 공직 내외 유능한 인재 자체를 공개 경쟁 모집을 한다. 보수는 성과 연봉제고, 그 다음에 기업형. 기업의 경영 방식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들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자율과 그리고 엄격한 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상 사무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공성이 강한 사무란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사실 우리 이거 배운 거 기억하는데 하나 물어보자. 시장성 검증 절차는 영국의 무슨 정부 때 탄생해? 메이저 정부 때 VFM의 일환으로 지금 시장성 검증 절차가 등장한다 그랬는데 시장성 검증 절차 가운데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에서 쓰는 것이 바로 뭐다? 책임 집행기관, 책임 운영기관이라고 얘기해서 냈어요. 이거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 어딜 보냐 하면은 자, 페이지 41페이지. 법문교재 41페이지. 법문교재 41페이지.
거기 맨 위에 행정기능의 재정립 나오죠. 거기 반지 피해는 업무인가 노 그러면 민간의 책임으로 민영화시키고 예스 정부의 책임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냐 노 계획에 민간이 다 예스 그럼 공기업하냐 마지막으로 책임 집행기관 나오죠. 그럼 당연히 지금 얘기한 시장성 검증 절차 가운데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에 쓰는 것은 바로 뭐야? 책임 집행기관이야 공기업이야. 집행기관 다시 원이씨. 그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공공성이 강한 분야란 말은 그 표현이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공공성이 강한 분야 가운데 성과 관리가 용이하고 내부 시장화가 가능하고 자체 지원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옆에 나온 거 그 표현이고, 그다음 그 밑에 여러분들, 자 설치 요건 자체는 거기 1번과 2번 OR이야, AND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관의 전 사무가 사업적 집행, 행정 서비스 정하고 선거적 개발 경쟁 가능한 사무. 필요한 재정실 일부 장전부 작업할 수 있다. 이럴 땐 여러분들 책임형 기관 자체 설치할 수 있다. 그 표현이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책임형 기관 자체는 여러분 이게 보자. 책임형 기관은 모든 기관이 특별회계 적용 아닙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여러분들 특별회계로 적용되는 책임형 기관은 특히 기업적 성격이 강한 여러분들 책임형 기관은 특별회계 적용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 책임 기관은 이제 중앙이 있고 소속으로 나눠서 얘기하죠. 그러면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을 대표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특허청. 다른 건 몽땅 다 소속에 들어갑니다. 그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하단에 유형이 쭉 나왔는데 그 유형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자. 다음 페이지. 문제 1번. 다음은 책임형 기관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1번에 책임기관에 행정기관이면서 공무원도 지구 공무원이다 맞고 2번에 인사조직 예산에 있어서 기존의 행정기관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며 공개 경쟁을 통해 임명된 기관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죠. 아까 1번은 독립행정법인 맞죠? 그럼 4번이 되겠죠. 왜? 정부 팽창 은폐 방지가 아니라 은폐를 위하여 그리고 민영화의 회피 방지가 아니라 회피 수단으로서 악용되는 게 책임 운영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네, 그러니까 4번 자체의 지문이 막히기 위해서는 방지란 말이 둘 다 빠져야 합니다.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이제 공기업 나온 거 보자. 자, 공기업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분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설치 요건. 설치 요건 맞죠 여러분들 1번. 그 다음에 2번에 시장의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치 정당. 제가 여러분들 국민정경독 기억났나? 공기업의 설치 요건 국민정경독 국방상 전략상에 자 교재 맨 뒤에 보자. 거기는 안 집어넣었구나. 자 일단 여러분들 거기 이 페이지 61페이지에 맨 위에 책임운영기가 아니 공기업에 관한 그림이 좀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다 공기업 설치 요건 적어봐. 설치 요건. 그리고 국민정경독 적어놔. 국민정경독. 그래서 국은 국방상 전략상의 이유. 민은 민간자본 부족. 정은 정치 신조 플러스 위기성 사업. 경은 경제 정책. 독은 독점적 서비스. 경제 정책, 독은 독점적 서비스. 그래서 국민정경도 이게 설치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설치 사유 묻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따 뭐 정하는 본문 기재 보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 밑에 공개회 이용해가지고 정부부 지형하고 정부 추사기관 박스 나온 거 있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배웠습니다. 동일성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설치, 정보조직법, 회사법이나 특별법, 정부 예산의 근거에 출처가 이루어지고 5할 이상 전액투자한 법인세. 그래갖고 그 밑에 직원, 공무원, 정부부처. 이쪽은 임원과 사원 둘 다 준공무원 세선이니까 둘 다 공무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밑에 예산심의 국회 예산심의. 이쪽은 이사회의 심의 승인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거기 정부부처 4대 사업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 4대 사업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죠. 2번.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조달사업, 양국관리사업 꼭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위원회 있고 한국철도공사 이것도 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공공기관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근데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에서 제외가 되는 게 나와. 옆으로 쭉 봐봐. 제외해가지고 1번에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 향상 또는 영업실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변화사 나왔죠.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자. 공무원 노동자 그럼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공무원 직장 협의회 이런 것들도 지금 이건 공공기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도 여기서 파악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공공기관은 여러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국가가 설립하는 거죠. 세 번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 그러니까 KBS하고 EBS도 공공기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그 바로 박스 위에 한국은행도 공공기관 안 들어가. 한국은행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공공기관에 관한 유형해가지고 밑에, 자, 이거 수업 시간에 몇 번째 있던 거야. 그래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묻고 기타 공공기관 차이점은 정원 50 이상이냐 미만이냐. 기억나요? 그 다음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자체 수입이 전체 50% 이상 공기업. 그렇지 않으면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도 시장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준시장 두 가지용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 시장형은 자산 규모가 2조 이상이고 앤드 자체 수입이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현재 85% 이상인 기간 시장형인데 한국의 시장형 자체는 가로 안에 난방, 석유, 가스, 전력, 항만, 공항 발전, 원자력의 명칭은 시장형 여러분들 공기업에 들어간다. 이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이게 작년도에 문제 안 나왔거든? 그럼 올해 나온다고 봐야 돼. 작년도에 여러분들 실제 문제 받을 때 월급 받은 것 가운데 농가가 아니라 5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원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알았습니까? 인천항만 이런 식으로 인천국제공항 이런 식으로 남부발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명칭이 들어가면 거의 다 공기업이에요. 이게 매년 여러분들 기재부에서 새롭게 고시하는데 이 형태는 거의 안 바뀌어. 나중에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문제 풀 시간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문제 풀 때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해줄게. 알았냐? 자, 선생님이 이거 암기하는 기법 얘기했지. 난방은 뭐 갖고 한다? 석유, 가스, 전력으로 여러분들 난방한다 안 한다? 하잖아. 그리고 원자력을 발전시키기도 해야 하네. 하잖아. 그리고 항만과 공항은 별도로 이어두고. 그럼 나 외웠지 뭐. 난방은 석유, 가스, 전력으로 하고 원자력 발전시켜. 그리고 항만과 여러분들 공항은 별도로 이어두고. 외웠을 게야. 외워야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준시장에다가 줘봐. 마사회, 한국마사회 적어놔.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들어가.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 그 준정부기관은 여러분들 기금 위탁하고 위탁 집행형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면 되겠고, 그 밑에 여러분들 맨 밑에 거기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임원들이 쭉 나오는데, 준정부기관까지 여기 힘들고, 공기업의 임원에 관한 내용을 잠깐 좀 보겠는데, 자, 시장형만 보자, 여러분들. 이사회 이장은 선임비 상임이사가 이사 이장을 여러분들 담당합니다. 선임은 제일 먼저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됐는데 이때 이사는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이야. 상임은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상임이야. 비상임은 여러분들 무슨 회의 때 그럴 때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상임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발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온 거 봐. 기관장 나온 거 봐. 맨 밑에 감사 나온 거 봐. 기관장 감사는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기관장 자체는 누구의 제청? 주무기관장의 제청이 있어야 되겠고, 감사는
기재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기억났나? 감기. 그래서 감사는 기재부 장관 이렇게 오라 그랬잖아. 자, 고인역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좀 볼까? 자, 문제 2번.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치동기증 얘기했고, 자, 1번, 2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3번에 전통적 자본주의의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 간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공기업 만드는 건 찬성에 반대. 무조건 반대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무조건 시장 논란. 여기 보자. 요새는 배달, 여러분들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됐다며. 배달해서 먹을 거 아니야. 요즘 배달해서 먹지는 않아요. 이제 직접 가서 먹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픽업해서 오든지. 근데 오늘 그 아들 들어보니까 좋은 팁을 얘기해 주더라. 직접 픽업하지 말고 배달 사원으로 등록을 하래. 그리고 가서 가져오면은 5,000원의 돈이 나온대. 아침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25,000원짜리를 내가 2만 원에 먹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알고 좀 사용을 해보. 그거 참 재밌는 얘기 주더라고. 아침에 여러분들 그 기사가 얘기해 주는데 그 여러분들 그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돈 좀 감사하는 방법 제가 직접 가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보면 또 이제 또 그러면 그 배달 그 뭐라 그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그런 데서 여러분들 본사에서 또 뭐해. 그리고 또 뭡니까? 금식이겠지.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금식이겠지. 그럴 때 뜻만 먹으면 되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 말 안 듣고, 야. 근데 이제 이게 정부가 그래서 이걸 개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 없어? 개입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값을 여러분들 이거 3,000원이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여러분들 소비자, 공급자 자체가 흥정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한대. 가격이 형성되죠. 자, 이게 보자. 늘 경제학에서 가격은 X좌표에 집어넣어, Y좌표에 집어넣어. Y에 항상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럼 X하고 Y 가운데 독립변수가 X야, Y야. X가 독립변수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의 법칙에서 가격은 항상 Y로 나오는 거야. 그럼 X는 뭐야? 수요. 그러니까 수요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게 수요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근데 늘 여러분들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가격은 무조건 뭐다? 종속 변수가 거의 다. 그거 갖고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용하잖아. 그럼 늘 사회 공부할 때는 경제 파트 있지. 그것만 알면은 한 90%가 다 이해가 돼. 근데 우리가 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 힘들어가지고 못하는데, 어쨌든간에 가격은 Y에 들어가는 거예요, Y. 어쨌든 그거예요, 여러분. 수요에 지금 시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3번표를 맞다가 봐야 합니다. 자, 4번에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또는 상표 설치 등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아니죠.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은 민간 기업 아니야. 회사법이니까. 그래서 인사원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말씀은 여러분들 제3단의 조직관리론, 의사전달 넘어가시고 리더십에 관한 형태들은, 자, 리더십에 관한 형태들은 거의 학설에 자질론, 상황론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질론 자체는 달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자질론 아니야. 통일을 얘기할 때는 모든 리더에게는 공통되고 보편적이고 단일적인 자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리더가 되건 기업의 리더가 되건 아니면 여러분들 정부의 리더가 되건 공통된 뭐가 있다? 자질이 있다. 이게 바로 통일이에요. 근데 성자는 하늘의 별자리 아니야.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는 여러분들 고유의 자리가 있어 없어? 있듯이 리더마다 고유의 특성 자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비판한 거죠. 자, 상황론은 자질론을 비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대가 영웅 만든다. 그래서 필러의 상황적공 무형이 이를 대표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상황이 아주 유리하거나 아주 불리할 경우에는 과업지향이야, 인간관계지향이야.
과업지향. 상황이 중간 상황. 이 중간을 적당히 유리한 경우 이때는 인간관계 지향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고 거기 디귿번에 상황 변수를 대표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집권력의 크기 적어보자. 집권력의 크기. 두 번째 집단 분위기. 세 번째 과업 구조. 그 세 가지 적어야 돼. 다시 보자. 28페이지 맨 위에 상황 변수에다가 첫 번째 뭐? 집권력의 크기. 집권력을 헤드십이라 그러죠. 그게 크기. 두 번째 집단 분위기. 집단 분위기는 상관과 부하의 우호 정도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럼 세 번째 과업구조. 과업구조는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명확하냐. 그걸 과업구조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반가로 3번의 그 집단관계 이론은 앞에 있는 것을 몽땅 결합한 거지만 거기 적어보자. y 이코로 함수 f 우리 배웠죠? 스몰 l, s,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f 가로 닫고. 그러니까 맨 앞에 라지 L 리더십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 스몰 L 리더스 트레이츠 자질. 그리고 여러분들 S는 시츄에이션 상황. F는 뭐야? 팔로워 추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추종자는 얘기 안 했는데요. 추종자도 뭐에 들어가는 게 원하건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국내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보자. 추종자가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추종자론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추종자의 특성에 따라서 리더가 바뀌네. 그러니까 부하들의 특성에 따라 리더가 바뀌어 안 바뀌어? 부하들이 자율적이고 여러분들 뭡니까 뭐 대학 교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처럼 여러분들 독립심도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 이럴 때는 리더가 민정이 등장할까 권력이 등장할까 자유방임형이 등장할까? 자유방임형. 군 같은 조직이야. 그래서 부하들 자체가 여러분들 또 뭡니까 엄격하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딱딱 부러지게 일하고 이럴 때는 바로 뭐야 지시 명령하는 누가?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추종자들의 특성은 추종자들도 그럼 뭐에 들어가는 거야?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에. 추종자론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국내 문헌들 보면은 학자들 가운데 추종자론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추종자들도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리더를 결정한다. 그걸 집단관계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출제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변혁이 등장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리더가 변혁이고 기계적 리더하고의 차이점 갖고 문제화시킨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문제화시킨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카리스마 거래적 리더는 보상, 예의하는 관리, 현상 유지 그리고 합리적, 타산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는 것 바로 뭐야? 거래적. 합리적 타산적 교환 관계를 중시하잖아. 거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변혁은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인적인 배려. 개인적인 배려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다 개별적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여러분들 3명이다. 그럼 3명에 대해서 각자 다 관심을 기울여 안 기울여. 이게 개인적 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연구 1번 나온 거 보자. 변혁적 리더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거. 1번 변화 추구적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성격을 갖는다. 2번 구성원의 창의성과 학습성을 제약한다. 몇 번? 창의성과 학습을 독려하고 격려하죠. 2번 문제가 잘못됐고. 전통적 관료 조직에서는 성공하기 어렵죠. 전통적 조직 개설을 얘기할 때는 인간 자체는 수동적 인간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울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기적 구조화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야? 변혁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4번에 분화보다는 통합. 그리고 3번은 맞지 그러니까. 그리고 고대의 다양성과 정성을 요구하는 쪽이 있어서 필요하다. 4번 맞죠, 여러분들? 정답은 하여간에 몇 번?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고리가 뭔가? 피들러, 테너베가 여러분들 스미트, 레딩, 브레이커와 모턴의 관리 방법 영점 나왔는데 여러분 1번에 피들러에서 상황 변수는 조직 구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상황 변수 아까 3가지 정도 했잖아. 뭐 얘기했어요? 집권력의 크기. 두 번째, 집단 분위기. 세 번째, 과학 구조 얘기했지. 조직 구조가 뭘 얘기해? 뭐 기계냐 유기냐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죠. 2번, 3번, 4번은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4번의 브레이크와 모터의 관리망 모형은 여러분들 뭔지 알죠? X좌표에다가 과업지향, Y좌표에 인간과계지향, 5가지 형태 기억난다. 무관심형 기억나요? 이쪽은 과업형, 이쪽은 침목도모 침봉형, 중간은 여러분 절충형, 이쪽은 단합형. 9,9, 1,1, 9,1, 5,5, 1,9, 9,9. 그 얘기한 거예요. 자, 문제 3번로 보자.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021년도 군문 9 문제인데. 자, 1번 나온 거 보자. 리더십에 있어 자질론의 쪽 접근은 리더가 만들어지기보다 특별한 역량을 타고나는 것임을 강조한다. 2번 민지적 리더십은 권위와 최종 책임을 위임하며 부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쌍방향 의사전달의 특징을 지닌다. 그다음에 3번에 리더에 있어서 경로 목표 모형은 리더의 행태가 어떻게 조직원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시키도록 하는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다음에 4번에 상황론적 관점에서 보면 부하의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과업 환경 하에서는 지원적 리더보다 지시적 리더십이 더 부하의 만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4번은 맞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2번에 권위와 최종 책임을 위임하는 것은 민지형이 아니라 자유방임형이야. 그래서 2번은 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다시 보자. 권위와 최종 책임을 여러분들 부하들한테 위임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 권위형이에요. 그리고 뒤에 거 부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위임하여 부하가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뭐가 되는 게 자유방임이에요. 근데 부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쌍방향 이건 여러분 민지형이야. 그러니까 앞에 지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위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표현은 앞에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뒤에 표현은 맞지만 자, 문제 4번을 보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적응보다는 안정을 중시한다. 여러분들 안정을 중시하는 것은 거래죠.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것은 변혁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적 변화에 대한 적응, 탄력적인 대응 이런 걸 중시하는 것은 변혁이지. 1번 잘못됐고 이번에 기계적 조직에 적합한 것은 당연히 거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개인적인 배려를 담당하는 것 변혁이니까 2번 표현이 잘못됐지. 그리고 3번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지적사항 동기부여. 무조건 이 표현은 맞아 틀려. 이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지적 자극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호기심을 가도록 자극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자. 한번 보자. 여러분들 조직의 기존에 관리라든가 관행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여러분들 호기심 없이 의심 없이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수용해서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있는 게 없는 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조직이 나한테 이러한 관행을 요구하지? 의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거야. 이게 지적 호기심. 우리는 왜 이러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지? 왜 이러한 관행을 갖고 있지? 이게 바로 지적 호기심을 얘기해. 그 지적 호기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게 이게 바로 지적 자극이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방학한 변혁은 조직의 관행의 타파를 중시한다. OX. 변혁은 조직의 관행의 타파를 중시한다. OX. O가 되는 거예요. 관행은 안정이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기 때문에 관행을 타협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고 방학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3번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4번에 리더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 관계로 인식하고 보상. 4번은 거래가 대항되겠죠. 거래. 그래 여러분들 그 해설해 보시면은 변형 나온 거 봐. 일단 카리스마를 전제로 해야 해. 하죠. 영감은 뭐라 했어요? 영감은 쉽게 미래에 대한 구상 능력이 영감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공유에게 미래에 대한 구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 자극. 관행 타파란 말 나왔죠. 그다음에 개별적 필요란 말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 좀 가져가시고 변혁은 당연히 여러분들 유기적 구조하에서 적합한 것이 바로 변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단 박스의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조직구조에서 이쪽은 기술구조, 이쪽은 경계작용. 경계작용,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바로 경계작용이고 이 경계작용이 바로 유기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 구조. 거기 기술구조 자체를 얘기할 때 이게 기계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해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제3절에 행정 PR은 별 논점이 없습니다. 자, 맨 앞에 보면 개념의 형태로 왔는데 이건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제4절에 여러분들 조직 발전 파트가 나왔는데 자, 개념 나온 거 봐. 조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트론적 기법을 이용 가치관, 태도, 인간관계 개설하는 것을 조직 발전이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여기 특징이 쭉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3번 중요하죠. 내용이 아닌 과정 중심. 기억납니까? 과정 중에 여러분들 타인의 모습을 이해하고 과정 중에 타인의 눈에 모습이 비친 나를 이해하고 과정 중에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 이 바로 뭐였어요? 조직 발전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한 3번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건 여러분들 8번에 전체 체제로인지 부분 체제 그럼 O야 X야. X가 되는 거고 거기는 기법의 감소 훈련 자체가 이를 대표한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제 5절은 좀 쉬었다가 고시에 관한 이론도 별도로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